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하루 만에 물러났습니다.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에 반성하며 살겠다고 했습니다. 당시 아들의 강제 전학 징계를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사실도 드러나 부실검증 비판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장애 집회에 참석해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는데 다음 달에만 3번 법정에 서야 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날 의향이 있다며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강화를 견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포탄 수출 요청을 수용할 방침입니다. 강원과 경북 산지에 10cm 넘는 눈이 내려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하루 만에 사의를 밝혔습니다. 과거 아들의 학교 폭력 논란이 결정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정 변호사는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인사를 두고 뒷말도 많았던 게 사실입니다. 경찰 3만 명을 지휘하는 자리에 검사 출신이 와야 하는 이유가 뭐냐부터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 등 여러 가지였습니다. 먼저 안윤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의 새로운 수장으로 임명된 정순신 변호사가 임기 시작을 하루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아들 문제로 국민들이 걱정하는 상황이 생겼다며 국가수사본부장 지원을 철회한다고 밝혔습니다. 정 변호사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직후 아들이 고등학교 재학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라는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야당은 물론 여당에서까지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온 상황. 정 변호사는 이러한 흠결을 가지고선 국가수사본부장이라는 중책을 도저히 수행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가족 모두 두고두고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의 임명을 받고 이렇게 사의를 표명한 상황은 처음이라면서 본인이 사의를 표명한 만큼 후임자 추천 절차에 착수하겠지만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경찰청은 수사기획 조정관을 대행으로 지휘체계에 차질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3만 명의 수사경찰을 지휘하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 자리가 공석이 된 상황에서 수사 공백에 대한 우려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이번 낙마를 두고 역시 부실 검증 논란도 일고 있습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낙마 이유인 아들의 학폭 논란 내용이 뭔지 자세히 전해드릴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유명 자립고 재학 시절 동급생을 8개월 동안 괴롭히다 결국 전학 처분을 받았고 피해 학생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할 정도로 심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정 변호사는 전학 처분이 지나치다며 소송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어서 장동욱 기자입니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정모군은 고교 2학년이던 지난 2018년 학교폭력위원회에 회부됐습니다.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동급생 A군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는 이유였습니다. 정 군은 A군에게 8개월여 동안 심한 언어폭력을 가했고 이를 견디다 못한 A군은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것은 물론 극단 선택까지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학교폭력위원회는 정 군에게 강제 전학 처분을 내렸습니다. 학교폭력위원회 위원들은 정 군을 향해 반성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도 했습니다. 강원도 학교폭력위원회의 재심을 거쳐 2018년 정 군에 대한 강제 전학 처분이 확정되자 정 변호사는 소송으로 맞섰습니다. 아들의 전학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과 함께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 신청까지 낸 겁니다. 당시 검사이던 정 변호사가 정 군의 법정 대리인을, 정 변호사의 사법연수원 동기 변호사가 소송 대리인을 맡았는데 1심부터 3심까지 모두 패소해 결국 강제 전학 조치됐습니다. 정 군은 다음 해 명문대에 합격했습니다. 부실 검증 논란이 일자 경찰은 충분히 알아보지 못하고 추천한 것은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본인 일이 아니라 자녀와 관련된 사생활이어서 검증 과정에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주말인 오늘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장외 여론전에 나섰습니다.
체포 동의안 표결 결과가 부결이든 가결이든 그게 끝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당내 비명계 의원들의 고민은 더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유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이 서울 도심 대로변을 꽉 채웠습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이틀 앞두고 검사 독재 정권으로부터 이 대표를 지켜야 한다며 시위에 나선 겁니다. 집회에는 김남국, 장경태 의원 등 민주당 친명계 의원 10여 명이 참석했는데 이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했던 깡패라는 표현이 또 등장했습니다. 이번 정권은 바보 정권입니까? 깡패 정권입니까, 여러분? 체포동의안 압도적인 표결로 부결시키겠습니다. 하지만 비명계 의원들의 우려는 더 커졌습니다. 수도권의 중진 의원은 사법 리스크가 정말로 현실화됐다며 어떤 좋은 법안을 내놓아도 이 대표 재판으로만 관심이 쏠릴 것이라고 했고,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도 체포동의안은 부결되겠지만 당은 말라가고 있다며 표결 이후 이 대표가 거취를 결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여당은 민주당의 방탄 중단과 이 대표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입으로는 민생을 얘기하지만 머릿속엔 온통 방탄과 정쟁만 가득합니다. 민주당과 이 대표는 족함을 알고 이제 멈추길 이 대표는 영장 청구를 야당 탄압이라 규정했지만 구속해야 한다는 여론이 49%로 국민들의 시선은 싸늘합니다. 민주당이 방탄에 몰두하면서 이 대표 체제에 대한 당내 불안감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부결된다고 해도 사법 리스크는 여전합니다. 다음 주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시작되는데 이재명 대표는 거의 매주 법정에 출석해야 합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이 대표를 옥죄고 있습니다. 권영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대선 후보 시절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같이 일했던 숨진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몰랐다고 했지만 그렇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2015년 호주 뉴질랜드 출장 당시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 등이 공개되며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성남시장 시절 당시 국토교통부로부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을 압박받았다고 거짓 발언했다는 혐의도 받습니다. 국토부에 저희한테 다시 이제 일종의 압박이 왔는데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3일 첫 공판기일을 시작으로 3월에만 3차례 재판에 출석해야 합니다. 오는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된다고 해도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겁니다.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속도가 붙고 있습니다.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경기도청 도지사실과 비서실을 압수수색했고 백현동 옹벽 아파트 의혹과 정자동 호텔 의혹에 대한 수사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TV조선 권영석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점점 더 수세에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이 쌍방울 그룹 대북 사업을 총괄한 방용철 부회장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줬다고 말한 겁니다. 이 방 부회장이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대가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뒤집은 진술입니다. 황민지 기자가 더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뇌물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쌍방울 방용철 부회장은 재판에 넘겨진 뒤에도 줄곧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게 뇌물을 준 적이 없기 때문에 대가성도 인정할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그런데 어제 재판에서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김성태 전 회장과 다른 입장을 밝히는 것은 맞지 않다면서 이 전 부지사의 요구로 이 전 부지사가 쌍방울 사회이사 시절 제공했던 법인카드와 차량 등을 계속 사용하게 했다고 말한 겁니다. 재판 막바지엔 종전에는 뇌물공여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부인했지만 이제는 모두 인정한다고도 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에게 3억여 원의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방 부회장이 진술을 바꾸면서 이 전 부지사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도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최근 김성태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1억 원과 고가의 와이셔츠를 줬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의 아들이 쌍방울 계열사에 부정 채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입니다.
수사팀은 지금까지 확보한 증거물을 토대로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 이전 부지사를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에 맞춰 머리를 맞댄 G7 정상들이 러시아를 규탄하며 우크라이나 지원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두 나라의 대화를 촉구한 중국의 입장문에는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는데 변재은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걸어 나오자 중국에 대한 질문이 쏟아집니다. 전날 중국이 평화 협상을 요구하면서도 러시아 제재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낸 데 따른 겁니다. 바이든은 러시아에만 도움되는 내용이라며 평가절하 했습니다. No evidence of that so far. And by the way, I had a long conversation with Xi about this in the summer. And I said, look, this is not a threat, it's just a statement.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중국이 침묵을 깨고 얘기를 시작했다며 만나서 설득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에 공을 들이는 러시아의 견제구를 날린 겁니다. Перш за все, я планую зустрітись з Сі Цзіньпіном. І вважаю, що це буде на користь нашим державам і безпеці у світі. 러시아 침공 1년에 맞춰 화상회담을 연 주요 7개국 정상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폴란드가 지원한 독일제 주력 탱크 레오파르트 2가 처음으로 우크라이나에 도착했습니다. 폴란드는 이번에 4대를 전달했다며 더 많은 탱크를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숨지거나 다친 사람은 두 나라를 합쳐서 최대 40만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그만큼 전쟁은 군인이나 민간인 모두에게 악몽 그 자체겠죠. 우크라이나 키우 현지에 있는 저희 특파원이 참전 군인과 피난민들의 이야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박상준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TV조선 취재진과 만난 우크라이나 특수부대 소속 드미트리 킴. 헤르손과 바흐무트, 마리우폴까지 최전방 격전지를 누볐습니다. Это зирка славы, это заслуг. Она приравнивается приблизительно как герой Украины. 빛나는 훈장만큼이나 무용담을 들려줬지만 더는 군인이 아닙니다. 석 달 전 벌어진 하르키우 전투에서 끔찍한 부상을 당해 불과 하루 전까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Ихнее оружие и взорвать танк, можно так сказать, и убежать оттуда. Начал убегать, естественно, но они начали на меня наводить мины. 20여 년간 군에서 복무하며 수차례 생사를 오갔지만 군인의 숙명이라고 말합니다. 그런 그가 군에 입대한 이유는 일상을 지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Мы все равно лучше буду воевать я, чем мои дети, чем война достанется моим детям. 마리아는 키우 외곽 난민촌에서 쓸쓸한 생일을 맞았습니다. 개전 초 러시아의 공습을 받아 같은 집에서 살던 자녀 부부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У мене фотографія, я до цієї фотографії плачу, коли ти мене останній раз поздравила. Я тебе вже ніколи не побачу. Ти ніколи мене вже не покличеш, мама, ніколи не скажеш на мене. 부모를 잃고 살아남은 손자는 안전을 위해 폴란드로 떠났습니다. 난민촌에 거주하는 268명 모두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을 잃었습니다. 전쟁은 최전선의 군인은 물론 일반 시민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우크라인들은 물러설 생각이 없습니다. Слава Украине! TV조선 박상준입니다. 네, 미국이 우리 정부에 포탄 수출을 요청했고 정부가 수용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포탄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국산 포탄을 수입해서 미군의 부족분을 메웠던 만큼 사실상 간접적인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채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에 수출을 요청한 155mm 포탄은 자주포와 견인포 등에 들어가는 포탄으로 미국과 호주, 프랑스를 비롯한 국제사회가 우크라이나에 지원해왔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의 수출 요구를 거절할 이유가 없다며
한국산 포탄이 미국 훈련, 방위용으로 쓰이도록 합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정부는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지만 지난해 우리나라의 폴란드 방산 수출을 두고도 푸틴 대통령이 날선 반응을 보인 만큼 러시아의 반발이 우려됩니다. Но сейчас нам известно, что Республика Коре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поставлять оружие и боеприпасы на Украину. Это будет разрушать наши отношения.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이 러시아에 대포와 전차포를 보냈고 북한도 러시아 용병 그룹 와그너에 무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테러 제재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took several export control actions listing nearly 90 Russian and third country companies, including in China, among other countries on the entity list for engaging in sanction evasion. 미국 CNN 방송은 중국이 러시아에 드론과 탄약 등을 수출하기 위해 가격을 협상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봄으로 넘어갈 채비를 하고 있는데 강원 영동과 경북 산지에는 10cm가 넘는 눈이 왔습니다. 갑자기 내린 폭설에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고속도로 위로 쉴 새 없이 눈이 쏟아지는 가운데 사고 차량과 견인차 등이 한 대 뒤섞여 있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강원 양양군 동해고속도로 하조대 나들모 인근에서 25톤 화물차와 승용차 2대가 눈길에 미끄러지면서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운전자 등 3명이 다쳤습니다. 오전 8시 40분 강원 양양 고속도로에서도 눈길 미끄럼 사고로 승용차 2대가 추돌해 3명이 다쳤습니다. 한 3분 정도 다친 것 같아요. 어젯밤에 좀 영동 쪽에 좀 눈이 많이 왔잖아요. 산줄기를 따라 흰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경기 여주시의 한 야산에서 불이 났습니다. 70대 여성이 논에서 볏짚을 태우다 불이 인근 야산으로 옮겨 붙은 겁니다. 소각행위를 했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사다가 다치신 게 아닌가. 건조특보가 내려진 남부 지역에서도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경북 안동과 전남 순천 등 오늘 하루 전국적으로 9건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산림당국은 건조한 날씨에 강풍도 지속돼 작은 불씨에도 산불로 확산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가스비 폭등 여파가 고시촌에 고스란히 덮쳤습니다.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일부 층을 아예 폐쇄하는 고시원이 있는가 하면 오른 월세를 내기 위해서 단기 아르바이트를 구하는 학생들도 늘었습니다. 이래저래 모두가 물가와 싸우느라 괴롭습니다. 윤서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한 고시원. 1년 새 40% 가까이 오른 난방비에 지난 11월부터는 매달 200만 원의 적자를 보고 있습니다. 250만 나오던 게 한 400만 나온 것 같아요. 한 200 정도 적자를 봐야 돼. 전기료와 가스비도 줄줄이 오르면서 8개 층 130개의 방 가운데 2개 층 35개의 방은 아예 운영을 접었습니다. 난방비 인상으로 운영 적자를 견디지 못한 이 고시원은 층 전체를 폐쇄했습니다. 근데 요 일대는 고시원 자체가 안 돼요. 나만 그런 게 아니고. 부쩍 오른 생활 물가에 고시원에 사는 학생과 직장인들도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세나 가스가 너무 올라가지고 이제 25만 원이나 40만 원, 30만 원에 받는다고. 월세를 충당하기 위해 배달 등 단기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들도 있습니다. 난방비가 3, 4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저번 달에 12만 원 나오고 가는 거 있잖아요. 그게 단기로 할 수 있으니까. 월세는 오르고 방은 줄고 고시촌도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TV조선 윤서입니다. 네, 소주에 서민술이라는 수식어를 더 이상 붙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식당에서는 소주 한 병에 6,000원, 지금보다 1,000원 정도 오를 전망인데요. 그런데 자세히 보니 출고가와 소비자가의 인상폭이 꽤 차이가 납니다. 산업부 장윤정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장 기자, 일단 소주와 맥주 가격이 오른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또 오른다는 겁니까? 네, 4월부터 맥주에 매기는 세금이 오르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주세법에 따라 전년도 물가 상승률의 70에서 130% 범위에서 매년 맥주의 리터당 세율을 결정하는데요. 올해는 이 물가 상승률의 70%를 반영해 작년보다 30.5원 오른 리터당 885.7원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출고가가 1,250원인 맥주 한 병의 주세를 반영하면요. 출고가는 최소 15.25원이 오르는 셈입니다. 소주의 경우에도 세금이 오른 건 아니지만 이 원료인 주정 가격과 빈병 가격까지 오르면서 출고 가격이 오를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 겁니다. 네, 인상 요인이 있다는 건 이해하겠는데 장 기자 설명대로라면은 최소 15원 오르는데 왜 식당에서는 500원이나 1,000원씩 이렇게 오르는 겁니까? 네, 일단 이 제조업체, 도매상 그리고 식당까지 유통 단계별로 마진이 붙기 때문입니다. 현재 소주의 평균 출고 가격은 1,200원 안팎인데요. 그중에 주세나 교육세 등이 차지하는 비용은 53% 정도인 636원입니다. 이후 전문 면허를 가진 도매상이 25에서 30% 정도 마진을 붙여 식당에 판매하면 이 식당에서 또 마진을 붙여서 최종 가격을 정하는 셈입니다. 자, 이거대로라면은 사실 3,000원 정도 식당에서 더 받는 건데 그러면 식당이 폭리를 취하는 겁니까? 일단 가격 인상의 결정적인 요인은 식당에서 올려받기 때문이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소주 한 병을 5,000원에 팔았을 때 식당에서 남기는 돈은 3,300원 정도로 계산이 되는데요. 식당들도 사정은 있습니다. 출고가 인상분에 도매상이 붙이는 마진, 전기료 등 상승분을 추가로 반영하면 식당에서 판매하는 가격은 출고가 인상폭보다 훨씬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데요. 식당 업주의 말 들어보시죠. 대체로 일반적으로 1,000원이 인상돼서 5,000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에너지가 이렇게 계속 인상이 되다 보면 인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모든 물가가 오른 상황에서 이 자영업자들의 고충도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한 번 오른 가격은 다시 떨어지기 쉽지가 않고 그래서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도 같은 지적을 하면서 업계와의 소통을 예고했는데 관련 발언 먼저 들어보시겠습니다. 세금 조금 올랐다고 해서 그러면 주류 가격을 그만큼 또는 그보다 더 많이 올려야 되느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가 물가 안정과 관련된 업계와의 대화를 하겠다, 이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다. 주류업계에서는 세금 외에도 원부자재 가격이나 가스비 인상 등 기업 부담도 이미 커진 상태라는 입장입니다. 또 아직 인상 여부가 결정되지도 않았는데 올린다는 말조차 못하게 정부가 미리 입을 막아버리는 것 아니냐는 반응도 나오는데요. 하지만 업계로서는 결국 정부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네, 사실 업계를 불러다가 이렇게 가격 인상 자제를 요청하는 방식은 잠깐의 효과만 있을 뿐인데 유통 구조를 변화시킨다든지 이러한 좀 근본적인 방책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장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 서울대 합격생을 분석해봤더니 합격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는 모두 특목고, 자사고가 차지했습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만 놓고 보면 흔히 입시 특구로 불리는 서울 강남 출신의 비중이 더 높아졌습니다. 이런 현상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신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후 강남구 대치동 학원가. 쉬는 시간에 거리에 학생들이 쏟아져 나오고 기다리던 학부모들은 간식을 사줍니다. 단가는 좀 비싸게 느껴져도 아무래도 좀 공부를 하려고 하는 애들이 모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선생님들도 많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올해 서울대 합격자 중 서울시내 일반고 출신은 총 546명인데 25개 구 중 강남구 한 곳에서만 28%인 155명이 나왔습니다. 지난해 25%보다 강남의 비중은 더 높아졌습니다. 올해 서울대가 수능 성적만 100% 보던 정시를 내신 포함으로 변경했지만 강남 쏠림은 더 심화된 겁니다. 특목고와 자사고 강세도 여전합니다. 서울대 합격 상위 10개 학교는 모두 특목고와 자사고가 차지했습니다. 자식을 특목고나 강남의 학교에 보내지 못하면 계층 상승의 사다리를 오르기가 더 어려워진 겁니다. 일반고에서 특목고, 자사고의 어떤 그 수준대까지 수능 학습이 지금 현재 못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공립학교와 지방명문고 부활을 위해 교육부는 차터스쿨과 교육자유 특구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지속적으로 기준금리를 끌어올리던 한국은행이 숨고르기에 들어가자 부동산 시장에선 매수 회복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지수도 소폭이지만 2주 연속 상승했습니다. 다만 거래 활성화까지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관측이 나오는데 백대우 기자가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입니다. 지수가 100 이하면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인데 이번 주는 66.7로 지난주보다 0.3포인트 상승해 2주 연속 오름세입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동결도 거래 절벽이 해소될 거란 전망에 힘을 실었습니다. 급매물도 소진되고 있고 금리 인상 기조도 한풀 꺾이는 분위기다 보니까 거래도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집값이 높다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정부가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잇따른 규제 완화책을 내놔도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 등 3고가 여전해 반등은 언감생심이라는 겁니다. 금리 인상이 끝나더라도 금리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인상 효과가 지속되기 때문에 섣부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전세값이 뚜렷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야 집값이 본격 반등하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요. 여전히 하락세입니다. 집을 팔려는 사람과 사려는 사람들의 거래 희망 가격 차이가 여전한 만큼 거래 절벽 해소와 집값 반등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구가 줄면 연금 고갈 시기도 더 빨라질 수밖에 없죠. 연금 개혁이 그만큼 시급하다는 얘기인데 이 연금 개혁 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오늘 14명의 위원으로부터 개혁안 14개를 받아 이를 정리만 해서 국회에 내기로 했습니다. 아무런 결론도 못 낸 겁니다. 윤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석 달간 연금 개혁을 논의해온 민간자문위가 내놓은 결론은 14개에 달합니다. 단일안을 못 내놓자 위원장 2명을 제외한 모든 위원이 각자의 주장을 담은 겁니다. 그 결과 보험료율을 12%에서 15%까지 올리자는 다양한 주장들, 연금 지급액 비율을 높이거나 낮추자는 상반된 내용들도 다 담겼습니다. 자문위는 이 모든 개혁안을 취합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그나마 당초 2월 말이던 제출 일정도 3월로 미뤘습니다. 자문위의 역할이 끝났다는 의견도 나오지만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요구에 따라 구조개혁 논의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구조개혁에 좀 더 우리가 매진해서 이 부분을 좀 더 연구 검토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것이 좋겠다. 구조개혁은 국민연금은 물론이고 기초연금과 퇴직연금 등 연금체계 전반을 조정하는 더 방대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첫 스텝부터 꼬이면서 연금개혁 논의가 줄줄이 지연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TV조선 윤수영입니다. 미국이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자국에 투자하는 반도체 기업에게 보조금을 주기로 했죠. 그 보조금 신청이 곧 시작됩니다. 그런데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삼성과 SK는 고민스럽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은 중국에 투자하지 못하는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유혜린 기자가 자세한 내막을 보도합니다. 자국에 대한 반도체 투자 기업에 50조 원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미국. 20조 원 이상 투자해 반도체 공장을 새로 짓겠다고 약속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지급 대상입니다. Samsung has chosen Taylor, Texas as the site of its new state-of-the-art semiconductor chip fabrication plant. 문제는 앞으로 10년 동안 중국에 투자해선 안 된다는 미국의 단서 조건입니다. 미국은 또 올해 10월까지 유예시켜줬던 중국 반도체 장비 수출 제한 조치도 유예 기간이 끝나면 다시 부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We're working with those companies on the way forward there. So what will likely be is a cap on the levels that they can grow to in China. 중국에서 낸드 플래시의 약 40%를 생산하는 삼성전자나 D램의 40%를 생산하는 SK 하이닉스는 반도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진행해야 하는 중국 공장의 공정 전환 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 생산하는 제품들은 앞으로는 그 이상의 기술을 포함한 제품을 생산하기가 어려워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보조금 혜택도 받고 중국 생산시설에 예외를 허용받는 것이 가장 좋다며 정교한 외교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TV조선 유혜림입니다. 미국 북서부 지역에 겨울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통상 겨울에도 기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LA에도 눈보라 경보가 발령됐습니다. 34년 만의 일입니다. 최원희 기자입니다. 우박이 강하게 몰아칩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명물 할리우드 간판이 뿌옇게 보입니다. 겨울 폭풍이 캘리포니아주 남부에도 닥치면서 LA에 1989년 이후 34년 만에 눈보라 경보가 내려졌습니다. It's crazy. This is the first time I've seen snow like this, like coming down like this hard. 더 남쪽인 샌디에고의 눈보라 경보는 사상 처음입니다. 좀처럼 눈을 보기 힘들었던 주민들은 눈싸움을 하며 동심으로 돌아갔습니다. Because I wanted to let my dogs run into the snow for the first time. Oh my gosh, how She's a puppy. She's only 20 months. 하지만 폭우로 물이 불어나며 도로 곳곳이 폐쇄됐고 캘리포니아주를 가르는 시에라 네바다 산맥 일대엔 눈사태 경보도 내려졌습니다. 미 기상청은 주말 동안 강한 폭풍이 예상된다며 집에 머물 것을 권고했습니다. Getting ready to hunker down for the next couple days. We have all of our supplies, so we're kind of just ready. 북극 기류가 캐나다를 거쳐 미국으로 내려오면서 겨울 폭풍을 몰고 온 건데 북서쪽을 중심으로 약 100만 가구가 정전 피해를 입었고 항공편 결항도 수천 건 발생했습니다. 반면 워싱턴 DC 등 남동부 지역은 2월 최고 기온을 세우며 따뜻한 날씨를 보였습니다. TV조선 최원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다가오면서 당권 주자들의 신경전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안철수, 황교안 후보는 김기현 후보의 땅 의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는데 김 후보는 터무니없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와 2위 싸움 중인 천하람 후보는 안 후보가 아르바이트를 동원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황병준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안철수 후보가 SNS에 올린 글입니다. 도덕성 검증이 중요하다며 보수의 도덕적 우위를 입증할 절호의 기회라고 강조했는데 김기현 후보의 울산 땅 의혹을 겨냥한 겁니다. TV토론에서 했습니다. 의혹을 처음 제기한 황교안 후보도 1998년 김 후보에게 땅을 판 매도인은 부동산 경매업자라면서 교회 지인이라던 김 후보의 해명에 진위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 후보 측은 거래 과정에 불법과 탈법은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근거로 네거티브를 하면서 전당대회를 진흙탕으로 만든 것에 대해서 먼저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합니다. 결선 투표에 가기 위한 안철수, 천하람 후보의 2위 경쟁도 치열해졌습니다. 천 후보의 후원 회장인 이준석 전 대표는 안 후보 캠프에서 유세에 아르바이트를 동원했다는 논란을 제기하며 6만 원을 받고 알바를 뛰었다는 유튜버도 있다고 했습니다. 안 후보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캠프 계좌에서 지급된 비용은 전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아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유튜버가 최고위원 1위입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 민영삼 후보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현재 최고위원 4명을 뽑는 선거에서는 민영삼, 김재원, 김병민 후보가 친윤계로 분류되는데요. 23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 유튜버 출신 민 후보가 오차 범위 내지만 14.8%로 1위에 올랐고요. 김재원, 조수진, 태영호, 김병민, 김용태, 허은하, 정미경 순이었습니다. 예, 민 후보는 원외 인사하고 또 민주당 출신인데도 지지율이 높네요. 네, 민 후보는 사실 호남 출신으로 네. 30년간 민주당에 몸담았는데요. 친문과 친명 패거리 정치의 염증을 느꼈다면서 민주당 비판에 최근에는 앞장서고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도 윤 대통령을 지키자 이렇게 강조를 하면서 여권 지지층의 마음을 얻은 걸로 보입니다. 당원분들께서 생각하시는 것이 딱 전 하나라고 봅니다. 이준석 트라우마를 치유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는 거예요. 네. 최고위원 여론조사 추이는 어떻습니까?
네, 예비 경선 이후에 첫 조사에서 조 후보가 17%로 1위였고요. 민 후보는 3위였는데요. 일주일 뒤에 1위와 3위 순위가 뒤바뀌는 여론조사가 나왔고 가장 최근 조사에서도 이 순위가 이어졌습니다. 예. 현역 의원인 조수진 후보가 오히려 떨어졌는데 이유가 뭘까요? 네, 최근에 나경원 전 의원 관련해서 초선 의원 연판장에 뒤늦게 이름을 올려달라고 요청을 해놓고 정작 라디오에 나와서는 연판장 작성 방식과 수위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앞뒤 다른 행보라는 평가 속에서 멀륜이라는 말이 나왔죠. 이를 두고 한 친윤 의원은요, 김기현, 안철수, 나경원 다 잡는 메시지를 보내려 한 것 같다고 하기도 했습니다. 또 한 지도부 인사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조 의원의 정체성이 요즘 분명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조 의원은 친윤에 가깝지 않습니까? 네, 최근에 멀륜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이준석계 후보들을 향한 비판 수위를 높이면서 친윤 색채를 다시 강조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역공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천하용인 이 말도 대단히 부적절한 게요. 천하동인이나 대장동 게이트에 냄새를 안 띄워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조수진 최고위원 후보를 보면은 어떤 조선중앙방송의 그 북한 방송의 아나운서가 연상이 됩니다. 네, 조 후보가 지난해 이준석 대표의 당원권 정지 사태 당시에 비대위 전환 찬성 여부를 놓고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이후에 비슷한 상황이 이렇게 반복되면서 멀륜 이미지가 강화됐는데 한 친윤계 의원은 자신의 행동이 언제든 칼이 돼서 돌아온다는 걸 여실히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 앞으로 4위 자리를 놓고 경쟁이 치열하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친윤과 비윤, 멀륜이 경쟁하는 구도가 될 텐데 1위에서 3위 간에는 표 격차가 좀 크지 않아서 누가 가장 많은 득표를 하느냐도 관건입니다. 당원 당규에서는 당대표 거리 시에 원내대표 그리고 최고위원 선거 득표 순으로 권한대행을 맡게 하고 지도부 내 발언권 순서도 순위에 따라 다르기 때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정해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유튜버가 최고위원 1위의 느낌표는 핵심은 선명성으로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에서 당원들은 1인 2표를 행사하는데요. 친윤계에서는 김병민, 민영삼, 김재원 후보를 권역별로 지원하고 이준석계에서는 허은하, 김용태 후보를 미는 상황이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인 후보들은 표를 잃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는 두 얼굴의 양곡법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반대를 하든 말든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이 양곡법을 처리할 방침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야당의 의도가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양곡법은 쌀 공급량이 늘어서 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정부가 의무적으로 격리 조치를 하는 법인데요. 야당은 쌀값 안정과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하고 있는데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뭡니까? 네, 양곡법을 시행하면 정부 매입량이 늘면서 쌀 보관 창고가 수혜를 받게 되겠죠. 그런데 수혜를 받게 될 양곡 창고의 절반 이상이 호남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특히 그중에 3분의 1은 법을 대표 발의한 6명의 민주당 의원들의 지역에 각 100개에서 200개씩 몰려 있었습니다. 결국 자기들 선거에만 도움이 된다면 그만이라는 극도의 정치 이기주의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해 공공비축미 보관비가 1,200억 원인데 법 통과 시에는 더 늘 것으로 예상되죠. 여당에서는 지역구 이기주의와 호남 표심을 노린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네, 정부는 법이 통과되면 공급 과잉으로 쌀값이 더 떨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쌀 소비량은 10년 새 1인당 10.5kg 줄었고요. 쌀 재고량은 지난해 7월 기준으로 41만 톤으로 1년 사이 71% 급증했고 정부의 쌀 비축량도 1년 사이 28%나 늘었습니다. 법이 시행되면 2030년 쌀값이 최근 5년 평균보다 10% 떨어질 거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과잉 기조가 고착화되면서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다. 그래서 농업인한테도 도움이 안 된다. 네, 연평균 1조 원의 예산이 들어서 국가 재정에도 부담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도 민주당 의원들이 법을 발의해서 추진을 했는데 그때도 정부가 반대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거든요. 확실히 뭔가 이렇게 적극적인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당시에 대선 공약으로 이 양곡법을 내세웠었고요. 당대표가 되자 1호 민생법안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정부 여당의 양곡관리법 발목 잡기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농사 짓지 말라라는 말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번 정부에서 법이 통과되면 호남표를 다질 수 있어서 좋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정치적 부담을 지을 수 있어서 야당 내에서는 꽃놀이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대표 사법 리스크에 대한 관심을 분산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런 정치적인 이유가 있군요. 알겠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두 얼굴의 양곡법의 느낌표는 꽃놀이패에서 자충수로로 하겠습니다. 네. 태국은 지난 2011년에 쌀값을 시중가보다 1.5배 비싸게 수매하는 정책을 시행했다가 재정 적자가 불어나면서 역풍을 맞은 바 있습니다. 법 통과가 쌀값 하락과 농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진다면 그 책임을 외면할 수는 없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아림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가 개막했습니다. 지난 시즌 챔피언 울산과 2위였던 전북이 개막전부터 맞붙었습니다. 올 시즌 1호 골은 전북의 송민규 선수가 넣었지만 경기에서는 울산이 웃었습니다. 성민혁 기자입니다. 일렬로 서서 지난 시즌 챔피언 울산에게 박수를 보내는 전북 선수들. 예우는 잠시뿐 휘슬이 울리자마자 한치의 양보 없이 치열하게 맞붙었습니다. 초반부터 강력하게 몰아친 전북이 전반 10분 만에 결실을 맺었습니다. 올 시즌 K리그 1호 골의 주인공은 월드컵 멤버 송민규였습니다. 울산에서 전북으로 유니폼을 갈아입은 아마노준이 페널티 지역 안으로 찔러준 침투 패스를 왼발 슛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울산은 전반 14분 만에 교체 카드를 꺼내들었고 전반 42분 문전 혼전 상황에서 엄원상이 동점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20분엔 전북의 결정적인 실수가 나왔습니다. 골키퍼 김정훈이 홍정호의 백패스를 가슴으로 트래핑하려다 공을 뺏겼고 울산 루빅손이 침착하게 밀어넣었습니다. 코로나 이후 최다 관중인 2만 8천 명이 몰린 개막전에서 울산이 2대1로 승리했습니다.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선 떠오르는 라이벌인 서울과 인천이 맞붙었습니다. K리그로 돌아온 국가대표 공격수 황의조도 선발로 나왔습니다. 서울은 임상혁이 전반 29분 왼발로 가마찬 중거리 슛이 골문 구석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기세를 잡았습니다. 황의조는 국내 복귀골을 노렸지만 상대 골키퍼 선방에 가로막혔습니다. 서울은 후반 25분 수비수 김주성이 헤더로 추가골까지 터뜨렸습니다. 인천은 후반 42분 오반석이 만회골을 넣었지만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기엔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오늘 많은 눈이 내린 동해안 지역도 내일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전국적으로 매우 건조하겠는데요. 곳곳으로 건조특보가 내려진 만큼 화재 예방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는 대부분 지역이 영하권을 보이면서 다소 춥겠습니다. 서울이 영하 3도, 청주와 대구가 영하 4도에서 시작하겠고요. 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습니다. 서울과 청주가 9도, 대구는 12도를 보이겠습니다. 큰 일교차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체적으로 높게 일겠는데요. 특히 동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오겠고요. 제주도에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당분간 큰 추위 없이 무난한 날씨가 예상되고요. 날은 더 건조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는 국회법을 지켜 운영해야 합니다. 이라는 국회법을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으로 발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자며 도입한 일하는 국회법은 한 달에 3번 이상 법안 심사 소위를 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시행 2년여간 이걸 지킨 상임위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법을 만든 당사자들이 규정을 무시했고 일하겠다는 명분으로 임시국회를 쉼없이 열어 방탄국회 5명만 더 쓰고 있습니다. 물론 회의 개최수가 의정 성과를 가늠하는 절대적인 수치는 아니지만 여야가 싸우느라 할 일을 방기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본회의를 열고도 예상치 못한 부결에 파행되면서 47개 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홍위병, 깡패, 급기야 오랑캐까지 이번 한 주 여의도에서 나온 단어들입니다. 막말을 막말로 되받으면서
일하는 국회는커녕 싸우는 국회와도 결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